자, 오늘 KCC 인적성 알아보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작은 거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필기구와 연습장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연습장에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에 마킹을 하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성검사를 제외하고 총 4가지 영역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 영역 3가지 과목, 나머지 인문계, 이공계가 각각 다른 한 가지 영역씩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공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사상식, 자료 해석, 도식 추리 파트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분들은 여기서 언어 추론을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이공계열 분들은 오류 찾기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공계와 인문계는 어떻게 나뉘는가?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직을 지원했으면 영업은 아무래도 인문계적 성향이 강하니까 인문계열 시험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KCC에서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 작성한 그 전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화학이나 건축을 전공했는데 인문계로 기술 영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영업이니까 인문계 언어를 준비해야겠다라고 가셔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력서에 작성한 전공 자체가 이공계열이면 오류 찾기라고 말씀드린 이공계 파트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분야가 아니라 본인의 전공을 바탕으로 고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전공이 이 추가적인 별도의 그 다른 인문계, 이공계 과목을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문계와 이공계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풀어볼 문제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들은 더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인문계, 이공계열 분들이 공통으로 풀게 될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총 30문항이 출제되고요.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빠듯합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입품이 정상가보다 낮게 유통되어 국내 제품에 타격을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반덤핑 관세, 2번 덤핑 관세, 3번 상계 관세, 4번 차별 관세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상식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상식이라고 하지만 나름 전문 지식이죠. 그러네요. 전문, 이제 이 세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고백하면 들어본 게 이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뉴스를 그래서 그냥 그거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걸 찍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반덤핑 관세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찍었는데 나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연 아나운서는요?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대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이프가드, 뭐 반덤핑 관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게 딱 반덤핑 관세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통해서 1번 빼빼로데이기도 하니까. 분께서 1번을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함정이 있죠. 정말요? 네, 덤핑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드립다 많이 파는 것, 많이 와서 싸게 파는 것,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반덤핑 관세, 덤핑 관세, 여기 덤핑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져와서 싸게 파는 건데, 덤핑과 반덤핑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덤핑은요 많이 가져와서 싸게 팔려고 하는 걸 보고 팔기 전에 사전에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 해당하는 밥이 그래서 덤핑 관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싸게 팔리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리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덤핑 관세는 네. 그렇게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나면 네. 당연히 싸게 팔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게 되고 우리 제조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그런 제품의 가격들보다 싸게 팔린 가격, 그 차이만큼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기 전에 들어올 때 관세를 조금 더 높게 부과하느냐, 덤핑 관세. 들어와서 판매된 상황에서 그 남겨진 차익만큼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관세를 하느냐, 사후에 반덤핑 관세, 덤핑 방지 관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를 좀 확인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판매를 기준으로 사전, 사후라고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약간 문제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뭐 반덤핑 컨셉만 들어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고 덤핑이랑 반덤핑 중에서 의미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히 풀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사실 막판에 좀 수정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된다라는 거, 관세율에 추가되는 것 아니면 그 팔리고 난 실제 우리 평균 가격과 판매된 가격의 차이, 그 갭에 의거해서 갭에 조금 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건 이제 반덤핑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 우리가 표현 때문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저희한테도 같은 문제 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다음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중요한 점은 일단 시기를 잘 보고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빨리빨리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시사상식 문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2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 문제는 이제 두 분께서 몸담고 계시는 방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와. 아마 빨리 푸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2번 문제입니다. 국내 방송사가 방영 시간이 60에서 90분인 예능 프로그램 중간에 송출할 수 있는 최대 광고 횟수를 A, 그리고 횟수당 최대 광고 시간을 B. 자, 이것을 더한 값 A 플러스 B를 구하면인데요. 자, 여기서 광고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기에 보이시는 숫자가 있죠. A와 B를 더한 숫자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사상식 맞나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다방면의 좀 문제를 갖고 오기 위해서 방송, 특히나 또 두 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문제로 엄선을 해왔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학개론에서 저희가 이걸 좀 다뤘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사실 그래요?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편성 관련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이거 좀 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드라마 할 때 중간에 광고 나가잖아요. 그때 일단 60초 기준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분인 건데 그래서 일단 B는 1분으로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B는 1분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A가 관건인데요. A를 말씀드리면 이제 60에서 90분인 프로그램 중간에 송출할 수 있는 최대 광고 횟수는 총 2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2, B가 1, 그래서 더하면 3이라는 정답 2번인 걸 알 수 있고요. 뭐 방송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뭐 스포츠에 대한 것, 예를 들면은 차기 올림픽 개최지는 어디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의 장소는 어디인가, 뭐 이런 스포츠에 대한 문제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방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볼 문제도 역시나 시사상식 문제일까요? 네, 시사상식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회사상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바로 문제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KCC의 인재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입니다. 1번 널리지, 크리에이티브, 케이퍼빌리티. 2번 카인드니스, 챌린지, 커리지. 3번 널리지, 챌린지, 케이퍼빌리티. 4번 널리지, 챌린지, 커리지. 이 중에 KCC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KCC 인재상 KCC다. 이것만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뭐였지?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문제는 네.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거저주는 문제인데 또 잘 그러게요.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아까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딱 봤을 때 KCC는 KCC잖아라고만 공부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그 속독들이 봤을 때는 보기를 선별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근데 두 분은 고르셨나요? 저희가 네. 그래도 월화에 대략적으로? 기업 소개를 하면서 열심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널리지, 지식과 챌린지, 도전, 그다음에 커리지, 용기, 좀 약간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해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5번을 고르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정답 널리지, 5번이요? 널리지, 4번이요? 챌린지, 커리지의 4번이 맞습니다. 이제 지식, 도전, 용기. 쉽게 말해 지도용. 이거 외우면 지도용. 조금 더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지식, 도전, 용기. 이거 그림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숱하게 보셨을 그림이죠. 널리지, 챌린지, 커리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이제 인재상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사상식 문제가 앞서서 30문제를 10분에 풀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아까 세금과 관련된 정말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 모르는 다방면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뭐 모든 시사상식을 다 공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신문이라든지 책을 보면서 상식에 좀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범위는 조금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우니까 너무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KCC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뭐 수학 문제 같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빠르게 또 넘어가는 게 비법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시사상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새로운 유형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 우리가 또 공통으로 풀게 될 영역 자료 해석 파트입니다. 바로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표는 땡땡국의 A, B, C, D 4명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권자 연령대별 지지 성향을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대통령 선거가 핫하니까요. 네.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유권자의 연령대별 지지 대통령 후보 현황이 나와 있고요. 가로축을 보시면 A 후보부터 D 후보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미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연령대가 3가지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0대 이하, 40에서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지지 대통령 후보 지지율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몇 퍼센트인지 단위 퍼센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수치를 기반으로 보기를 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1번. 30대 이하 유권자 및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연령간 지지 편차가 가장 큰 후보는 A 후보이다. 2번, 조사 시점에 선거를 진행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C 후보이다. 3번, D 후보는 조사 대상 연령대 중 어떤 연령대에서도 지지 선호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4번, 지지하는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에서 50대이다. 이 중에 틀리게 설명한 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진짜 미국 대선 때문에 너무 핫합니다. 지금 뭐 바이든이 거의 당선이 되긴 했는데 트럼프가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사 상식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그쵸. 일부러 이걸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 또 핫하니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여기 저는 특히 반가웠던 게 여기 미정이 있더라고요. 아, 제 이름이 있군요. 미정인 상태다. 근데 내 수치가 아무튼. 너무 낮다. 네,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푸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네. 비율로 제시되었다는 거. 그쵸. 비율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쵸. 여러분들은 비율과 정확한 수치, 정확한 값과 절대값과의 항상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힌트로 말씀드리면서 1번에서 4번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고르셨나요? 네, 쌤이 지금 너무 큰 힌트를 주셔가지고 사실 뭐 비율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기 중에 하나는 이미 당선을 확정지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모집단이 작으면 비율이 아무리 큰들 의미가 없으니까 2번을 골랐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의 표심을 읽을 수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2016년에. 그러네요. 그것처럼 이 단순히 그 설명만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국가가 정말로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60대 인구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60대 이상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인 A 후보가 당선될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즉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될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대통령 후보는 한 명만 딱 찍어야 되니까 솔직히 2위부터 나머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도 혹시나 볼 수 있을 이 것 같고. 비율을 다 더해가지고 절대값 더한 값이 큰 걸 고르신 분들은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율과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 간의 그런 차이,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서울이랑 부산 선거가 남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자, 공통 영역 중에 마지막 도식 추리 파트입니다.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출제돼요. 그중에서 저는 순서도 유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순서도 문제입니다. 자, 문제 5번. 제시된 순서도에 의해 출력되는 값은입니다. 지금 그림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화살표를 잘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A가 3, N은 1로 시작을 합니다. 순서도. 자, 그리고 화살표를 내려오면 A에다가 1.5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고 N은 원래 기존 N에다가 2배를 한 값에 1을 더한 값을 N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A는 3배를 하고요. N은 그 값에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 부등식을 비교해서 맞다, 성립을 하게 되면 yes, 그때의 A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 여전히 3A라는 값이 N 플러스 1보다 크다
NO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A 값에다가 다시 한번 1.5를 더해주고 다시 그 n의 값의 2배 그리고 더하기 2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3a와 n 플러스 1의 비교를, 대소관계를 계속 비교하며 yes가 될 때까지 그리고 될 때의 a 값을 구하는 이 순서도 문제입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자,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1번 2분의 9, 2번 6, 3번 2분의 15, 4번 9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순서도 문제 조금 낯설긴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제 공통으로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거 어렸을 때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형.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종이 지면을 크게 할당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풀면 일단 큰 거 해치운 것 같은. 맞아요. 한 장이 넘어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네. 이건 그냥 숫자 계속 넣어서 해보고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숫자를 넣어보면서 빠르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0문제 30문항 구성이잖아요. 네.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되는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푸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예를 들면 A가 3, N이 1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A에 3을 넣어보면 여기서의 A는 4.5가 되겠죠. 네. N을 1을 넣으면 2N 플러스 2는 4가 되겠죠. 네. 여기다가 4.5와 4를 넣었을 때 당연히 4 곱하기 3, 12가 4 플러스 1, 5보다 큽니다. 그럼 다시 노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을 빠르게 우리가 캐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빠르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물론 정확하게도 해야겠지만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4.5랑 4를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4.5, 4 그리고 이렇게 순서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라고 하면 올라가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서 풀면 정답은 7.5가 나와요. 7.5는 제가 일부러 보기는 한 번 더 꼬으려고 했지만 바로 보이죠? 네. 7.5 정답 3번 2분의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도는 한 번 우리가 푸는 방법을 익혀두면 이후부터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지켜보시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쌤, 근데 만약에 A가 7.5면은 그때 N은 얼마가 나오죠? 7.5일 때 N은 22가 나옵니다. 네. N은 22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표로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A와 N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지금 숫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A를 하면 이게 확실히 22 플러스 1은 23, 3A 하면 24라고 해서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공통 영역을 풀어봤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계열별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인문계 문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계는 언어 추론이라고 해서 총 45문항에 15분으로 구성됩니다. 15분이에요. 굉장히 짧죠. 45문항입니다. 한 지문에 3개의 문제가 세트로 항상 구성이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에서 8번 3개의 세트가 함께 있는 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의 내용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제시문만으로는 문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면 3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대의 아이패드가 생산될 때 평균 287, 이게 파운드라고 하더라고요. 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에 인쇄된 책은 단지 8.851 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게다가 종이책은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읽히거나 종이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지만 전자책 기계는 보통 매립지에 버려진다. 또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비닐 등을 활용한 전자책 기기의 포장재는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유통업체가 최근 포장재로 종이를 교체한 것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종이 빨대를 도입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자, 이 지문을 읽고요. 이어지는 문제가 곧 나갑니다. 자, 문제 6번. 아이패드 한 대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쇄된 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배 이상이다. 자, 제시문에 근거해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패드 펜을 사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먼저 나네요. 잃어버리셨나요? 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패드 편하죠. 저희가 네, 이거는 진짜 그렇구나. 그냥 30배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45문항 15분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알겠군요. 계산하고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총 32.4배가 나옵니다. 약 32.4배.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푸는 유형이에요. 다음 문제도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 7번. 종이책은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으므로 내용 공유에 효과적이다. 참, 거짓, 알 수 없음. 자, 빠르게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알 수 없음. 저도 알 수 선택했어요. 없음. 알수 없음? 그렇죠. 우리가 빠르게 봤을 때는 그렇잖아. 중고서점이나 인쇄된 책이 도서관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읽힌다며 내용 공유에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제시문의 근거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제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항은 알 수 없음이 정답이다라는 네. 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 한 문제를 더 빨리 소개해 볼까요?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커피점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교체한 이유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1번 참, 2번 거짓, 3번 알 수 없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렇다로 선택했어요. 참. 참으로. 맞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보면 프랜차이즈 커피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뭐 여기 문제에서도 언급을 해줬으니까 참이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종이 빨대를 도입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그 바로 전 문장에 나오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번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세트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독해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세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래서 15분 내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 인문계 분들, 특히나 인문계 전공자들이 풀어야 되는 언어 추론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인문계, 이공계 나눠져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문계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언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어 문제, 오케이 내가 인문계인데 언어 문제가 또 나와 열심히 풀어보겠어 하고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그럼 이번에는 이공계 오류 찾기 유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30문항 30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또 자주 나오는 대표 유형인 신호등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신호등 문제예요. 자, 문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4색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가 변하는 규칙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각 문항의 신호 변화 과정상의 오류를 찾아 제거해야 주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한 도형을 고르면입니다. 자, 여기서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색의 신호등은 현재 상태 그대로 해당 단계를 통과하며 같은 색의 신호등이 중복하여 켜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신호 변화 규칙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도형에 맞추어 불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색 삼각형은 빨간색 외에는 꺼뜨린다. 그리고 검은색 스페이드는 노란색 외에는 꺼진다. 이런 식으로 각 도형에 맞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죠? 이걸 근간으로 문제를 푸는데 잘못된 도형, 제거해야 되는 도형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 지금 순서대로 있는 이렇게 신호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흰색 삼각형을 지나고요. 흰색 클로버를 지나고요. 네. 동그라미 원이 두 개 겹쳐진 도형을 지나고요. 반만 칠해진 도형을 지났을 때 빨간색, 주황색만 남겨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도형 중에 한 가지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 들어가 있는지 보통 이거를 흔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호등 유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도형을 찾는 오류 찾기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도형 중에 어떤 도형이 잘못 그래서 제거되어야 되는지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만약에 주황색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상관없이 그냥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질문을? 예를 들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흰색 삼각형 같은 경우가 빨간색 외에는 꺼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불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꺼지겠죠. 빨간색만 남을 겁니다. 네. 빨간색만 남은 상태에서 클로버가 도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클로버는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변한다잖아요. 네. 주황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냥 통과가 되고 뭐가? 그리고 이렇게 반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원은 노란색이 켜져 있지 않을 때는 주황색을 켜는 거니까 지금 빨간색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주황색을 켜는구나.
그럼 빨간색과 주황색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겠죠. 지금 네. 여기까지 왔을 땐. 그리고 반 칠해져 있는 도형을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둘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는 빨간색을 하나 더 켠다. 그럼 빨간색, 주황색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결과를 다 하고 보면 빨간색, 주황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간색, 주황색만 나와야죠. 그러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세 개까지 왔을 때는 빨간색, 주황색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도형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네 가지 도형 중에 잘못된 것은 이 도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본격적인 문제 풀이 이전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을 줍니다. 예제 문제. 그래서 오. 그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 예제 문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쌤, 이게 꼭 이 신호등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앤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도형을. 맞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르죠. 신호등을 없앤다, 불을 그러니까요. 없앤다. 라고 생각하면 1번에서는 막 상식을 그렇게 떠들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서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형들에 대한 공부가 잘 된다면 이후에 다가올 KCC 인적성 분명히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KCC 인적성 문제들 풀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다면요?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한 2권, 3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겠지만 아마 아까 언어 같은 것도 문제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 2권에서 3권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해당 영역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해 본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OMR 카드 마킹까지 여유롭게 시간에 쫓기는 것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팁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